너는 어찌 네 어미를 이리도 우습게 아느냐? 나보고 뭘 어쩌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 내 죽음을 미리 쇼핑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 수진아,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니?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딸의 발치에 나는 그것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원목 액자가 거실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여있던 그것, 내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의 얼굴이 담긴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걸 왜 엄마가? 남의 방은 왜 함부로 뒤져요? 수진의 첫마디는 사과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날 선 짜증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의 방? 내가 내 방 청소해주는 게 언제부터 남의 방 뒤지는 일이 됐니? 그리고 이건 설명해야지. 내 옷장 깊숙한 곳에 왜 내 영정사진이 들어있냐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차갑게 굴었어? 수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또 시작이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불과 2시간 전이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꿉꿉한 공기가 집안을 메우던 오후였습니다. 나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을 참으며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의 방 옷장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딸이 출근한 사이 제습제라도 넣어둘 심산이었습니다. 평소 수진은 제 방 근처에도 못 오게 엄포를 놓곤 했지만 자식 챙기는 어미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옷장 문을 열자 빽빽하게 걸린 정장들 사이로 낡은 이불 더미가 보였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려 손을 뻗었을 때 손끝에 닿는 이질적인 감촉이 있었습니다. 옷장 가장 안쪽 마치 보물이라도 숨겨둔 듯 짙은 남색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물체. 이게 뭐지? 귀금속인가? 조심스레 꺼내 올린 그것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최고급 원목 프레임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안에서 나는 나를 보았습니다. 검은 띠만 없을 뿐 그것은 누가 봐도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내가 기억하는 가장 고운 한복을 입고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보정된 얼굴로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산 사람의 생기가 거세된 박제된 듯한 미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한기가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최근 수진의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있지? 보험 서류 여기 있으니까 잘 챙겨둬. 나중에 아빠 때처럼 당황하기 싫으니까 미리미리 정리 좀 해둬요. 무심하게 던졌던 그 말들이 사실은 나의 죽음을 대비한, 아니 어쩌면 기다려온 자식의 계산된 발언이었을까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이 하나뿐인 핏줄이 내 수의를 고르고 내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있었다는 공포. 그것은 배신감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나중에 필요할까봐 미리 해둔 거야. 화낼 일 아니잖아. 수진이 구두를 벗으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저 표정. 5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도 수진은 저렇게 무표정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손 쓸 틈도 없이 떠났을 때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만 수진은 냉정하게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그냥 죽음에 무딘 아이였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부모의 죽음을 하나의 처리해야 할 업무로만 여기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필요할까봐? 너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니? 멀쩡히 살아 숨쉬는 내 엄마 사진을, 그것도 영정 사진을 미리 만들어두고 옷장에 숨겨놨다고. 내가 그렇게 꼴 보기 싫으니? 내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 목소리가 거실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꼿꼿하게 살아온 나였습니다. 남편 사별하고 혼자서 이 아이를 대학 보내고 직장 잡을 때까지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고작 내 죽음의 예고장이라니요. 말 좀 해봐. 왜 말을 못해? 이 사진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웃고 있니? 내 눈엔 내가 죽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니? 나는 바닥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어 수진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액자 유리에 내 일그러진 얼굴과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냥 예쁘게 찍어두고 싶었던 것뿐이야. 나중에 당황하기 싫어서. 당황하기 싫어서? 그래, 너는 그게 제일 무서운 애지. 내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넌 그랬어. 슬퍼하기는커녕 손님 맞을 걱정, 돈 걱정만 하던 애였어. 너한테 부모는 대체 뭐니? 그냥 나중에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귀찮은 존재들일 뿐이야. 수진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술을 꽉 깨물더니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 영정 사진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어서 아빠 주민등록증 사진 확대해서 썼던 거 기억 안 나요? 얼굴 다 뭉개지고 초점도 안 맞는 그 사진 앞에서 조문객들이 수군거릴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나는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 마. 이건 그냥 내가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야. 이 사진 속에 나는 이미 죽어 있어. 너는 나를 이미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야. 나는 액자를 수진의 발치로 내던졌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내 얼굴 위로 거실 등의 불빛이 어지럽게 반사되었습니다. 수진은 깨진 유리 파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왜 이러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그냥 엄마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나를 나쁜 딸로 몰아세우고.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내가 엄마 죽길 바란다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라고. 수지는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거실, 깨진 유리 파편들 사이로 웃고 있는 내 영정 사진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내 마음속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내 유일한 세상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힘들까봐 내 아픈 기색 한 번 제대로 내비치지 못했고 수진이가 혹여나 기죽을까봐 낡은 옷 한 벌 안 사입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죽음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수진이가 퇴근길에 사왔던 보약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딸년밖에 없네 싶어 뭉클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도 가증스러웠습니다. 혹시 건강이 나빠져서 장례를 일찍 치르게 될까봐 완벽한 이별을 위해 미리 먹여둔 보양식이었을까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수진이가 억지로 가입시키려 했던 상조보험, 지난달 내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갔던 일.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너는 정말 소름 끼치는 아이구나. 나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베어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파편을 다 치우고 사진만을 손에 쥐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수정된 사진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광대뼈의 주름을 지우고 눈가에 화사한 빛을 넣은 이 사진. 수지는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완벽한 엄마의 이미지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진짜 내 삶이 어땠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의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진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맡에 두었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초췌한 나와 사진 속에 박제된 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 뜻대로 해주마.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사라져 줄게. 나는 농장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해둔 자식의 얼굴을 내일 아침에 도저히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지갑, 손때 묻은 시계, 그리고 그 문제의 영정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대로 가족 사진에서 남편의 얼굴만 오려내어 확대한 탓에 화질은 엉망이었고 초점도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서 이 사진을 보고 친척들이 한마디씩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평생 고생만 한 사람 보내는데 사진이 이게 뭐야? 성의가 너무 없네. 그때 수진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슬픔에 겨워 딸의 그런 뒷모습을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내 사진과 남편의 사진,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는 너무나 과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진 사이에서 나는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느꼈다던 그 당황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장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속지 말자. 수진은 냉정한 아이입니다. 그저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오점을 남기기 싫었을 뿐일 겁니다. 나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준비한 사진은 잘 보았다. 내 소원대로 내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마. 다시는 내 죽음을 걱정할 일 없게 해주마. 독한 글자를 써내려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재봉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의 집 바느질 일을 해주며 수진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던 그 재봉틀. 밤새도록 드르륵 소리를 내며 딸아이의 원피스를 만들던 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진은 내 무릎에 머리를 눕히고 엄마 이 소리 들으면 잠이 잘 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고 무서운 괴물이 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비오는 밤의 거리는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갈 곳 없는 늙은 애미의 발걸음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나는 빗속을 정처 없이 걷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감이 살에 달라붙어 소름이 돋았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수진의 옷장에서 본 그 영정 사진뿐이었습니다. 그 웃음. 그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로 내 딸에게 죽음이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거기 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못한 채 비에 흠뻑 젖은 수진이 미친 사람처럼 공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벤치 뒤 나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공포에 질린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에서 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수진이 냈던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숨죽인 채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벤치 옆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가 비에 젖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자 억눌렀던 모성애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속지 마. 저건 연기일지도 몰라. 나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수진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빠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보내기 싫었단 말이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모습으로. 수진의 오열이 빗소리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본 그 영정사진, 그 화려하고 인위적이었던 그 사진이 담고 있던 의미가 내 의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내 부름에 수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딸의 얼굴. 그 안에는 나에 대한 미움도 죽음을 기다리는 잔인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길 잃은 아이 같은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오해의 정점에서 나는 비로소 내 딸의 진심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의 의심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저 차가운 빗물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젖은 수건으로 내 머리를 말려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수진이 주워 모은 듯한 내가 던져버렸던 사진 인화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유리는 깨졌지만 사진 속에 나는 여전히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방에 가봐도 되겠니? 내 물음에 수진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시 수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겨진 비극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놓친 진실의 파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옷장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보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옷장 구석 작은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앨범들과 함께 수진의 일기장으로 보이는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5년 전 남편의 장례식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영정 사진을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사진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린다. 내 잘못이다.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두지 못한 내 죄다. 아빠는 저렇게 흐릿한 얼굴로 우리를 떠나야 했다. 엄마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엄마를 기록해둘 것이다. 그게 내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공책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자 아래쪽에는 종이 뭉치들이 더 있었습니다. 디지털 사진 복원, 고화질 인물 보정, 한복대여 기록. 수지는 내가 가장 예뻤던 시절의 사진을 찾기 위해 수십 권의 옛날 앨범을 뒤졌고 전문가를 찾아가 낡은 사진을 선명하게 되살려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한복의 색감까지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말입니다. 엄마. 어느새 내 뒤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너, 왜 말 안 했니? 이런 마음이었다고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내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더 슬퍼할 것 같았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 몰래 해두려고 했어. 엄마가 나중에 정말로 떠날 때 당황해서 아빠 때처럼 후회하지 않으려고. 수진이 내게 다가와 내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42살이 된 딸아이가 5살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무뚝뚝해서. 엄마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나는 그냥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할 줄을 몰라서. 사진이라도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어. 그게 엄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수진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던 나였지만 정작 내 자식이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무거운 죄책감과 사랑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기준에서만 딸을 판단하고 내 외로움을 무기로 딸을 난도질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이 못난 애미가 너를 의심했어. 내 깊은 속도 모르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었지만 집안의 냉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우리는 깨진 액자 대신 깨끗한 수건 위에 사진을 올려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 웃음은 죽음의 예고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바치는 가장 간절한 헌사였습니다. 수진아, 이 사진 말이다. 정말 예쁘게 잘 나왔구나. 내가 봐도 참 곱다. 내 말에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야. 엄마가 나 대학 졸업할 때 입었던 그 한복 사진 복원한 거야. 그때 엄마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 나는 사진 속 내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가장 끔찍한 오해로 시작된 이 소동은 우리 모녀가 5년 동안 쌓아온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수진아, 이 사진은 내 옷장에 말고 거실 잘 보이는 곳에 두자. 수진이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담긴 사진인데 숨겨둘 이유가 없잖니. 엄마는 이 사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생각할게. 그리고 나 아직 건강하니까 이 사진 쓸 날은 아주 나중이었으면 좋겠다. 내 농담에 수진이 드디어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100살까지는 어림없어. 이 사진은 그냥 엄마가 이렇게 예쁘다는 거 기억하려고 만든 거야. 우리는 함께 깨진 유리 파편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재봉틀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끔찍한 공포의 상징이었던 영정사진은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장례식 영정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딸의 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폭풍우가 지나고 우리 집에는 어색하고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빗물에 씻겨나간 세상처럼 모든 오해가 깨끗이 사라졌으면 좋으련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젖은 유리창에 남은 얼룩처럼 끈질기게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딸의 일기장을 통해 끔찍했던 의심의 실체는 벗겨졌지만 그 자리에는 낯선 딸의 모습과 내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서먹함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탓에 뻑뻑한 눈을 뜨자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쌀죽이었습니다. 속이 놀랐을까봐 끓여놓고 간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저를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무언가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죽 한 그릇에 담긴 서툰 온기가 어젯밤 내가 딸에게 퍼부었던 독한 말들을 후벼 파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렸습니다. 나는 그날 오전 우리 모녀의 전쟁터였던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액자 프레임을 버리고 온전히 남은 사진만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의 말대로 사진을 거실에 걸어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들 옆에 내 영정 사진을 나란히 놓으려니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내 죽음의 증표를 매일같이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사진을 가져다 둔 곳은 안방 화장대 위였습니다. 5년 전 황망하게 떠난 남편의 빛바랜 사진 옆이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장의 사진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급하게 확대해 초점도 맞지 않고 표정도 어색한 남편의 사진. 그리고 최고급 인화지에 전문가의 손길로 주름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보정된 나의 사진. 수진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아버지의 초라한 마지막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그 작은 화장대 위에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느꼈을 상실의 깊이를. 남편의 장례식 날 조문객들 사이에서 들려오던 수군거림이 기억났습니다. 영정사진이 저게 뭔가. 너무 성의가 없네. 그 말을 들었을 때 27의 수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남겨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 어린 딸의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을까요? 나는 그저 내 슬픔에 빠져 딸의 상처를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손에는 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릎 아프다고 했잖아. 한의원 가서 약 지어왔어. 찜질팩도 같이. 무심하게 식탁 위에 약 봉투를 내려놓는 그 행동이 수백 마디의 살가운 말보다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TV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사진. 화장대에 뒀더구나. 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수지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이내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응. 봤어. 액자. 새로 하나 맞춰야겠네. 유리가 다 깨져버려서. 됐어. 나중에 해. 수지는 더 이상 그 주제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서둘러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지만 정작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원래의 무뚝뚝한 모녀로 돌아와 버리는 우리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미세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수지는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기 시작했고 나는 수진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서툰 배려였지만 그 배려는 우리의 대화를 트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베란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재봉틀을 꺼내왔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살아생전 내가 밤낮으로 돌리며 살림에 보탰던 내 젊은 날의 훈장이었습니다. 기름을 치고 마른 걸레로 구석구석을 닦아내자 세월의 덮개 아래 숨겨져 있던 반질반질한 나무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던 기억은 언제나 수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갓난아이 때 입혔던 베넷 저고리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때 입혔던 하얀 원피스,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의 교복 치마까지. 이 재봉틀 하나로 나는 내 딸의 성장을 꿰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던 재봉틀 소리는 우리 집의 자장가이자 희망가였습니다. 재봉틀 옆 작은 서랍을 열자 빛바랜 자투리 1000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수진의 원피스를 만들고 남은 꽃무늬 천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1000조각을 손에 쥐자 재봉틀 소리를 들으며 내 무릎을 베고 잠들던 어린 수진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살갑던 내 딸이 언제부터 저렇게 말문을 닫아버렸을까?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은 현재의 비극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딸과의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의 정체가 단지 소통의 부재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쌓아 올린 오해와 서운함의 퇴적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 나와 대화할 때와는 180도 다른 활기차고 명료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부장님. 걱정 마세요. 이번 프로젝트 준비는 제가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야죠.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하고 최상의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준비 상황은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준비. 최종 준비 상황. 내 귀에 꽂힌 몇 개의 단어들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 회사 이야기라는 것을 이성은 알고 있었지만 한번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때처럼 당황하기 싫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서라며 내 영정사진을 만들었던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기 속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아니야, 박정숙. 정신 차려. 내 딸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확인했잖아.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일기장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은 아니었을까?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한심하고 지긋지긋했지만 의심이라는 늪에 한번 빠진 발은 좀처럼 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진이 통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재봉틀은 왜 꺼냈어? 옛날 생각나네. 엄마가 저걸로 내 옷 다 만들어줬는데. 수진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조차 내 눈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재봉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통화. 무슨 최종 준비를 한다고 하더구나.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회사 일이요. 왜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니? 지난번처럼 실수는 안 된다고 하던데. 내 목소리에는 나도 모르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수지는 내 의도를 파악했다는 듯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내 통화 엿들은 거야? 그리고 그걸 또 그 영정 사진이랑 연결 짓는 거야? 아직도 날 못 믿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어? 내가 널 어떻게 믿니? 내 방 옷장에서 내 영정 사진을 발견한 게 불과 며칠 전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 말만 믿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어? 너는 회사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늙은 애미한테는 왜 그렇게 차가운 거니? 너한테 나는 정말 빨리 처리해야 할 귀찮은 짐일 뿐인 거냐고. 결국 터져나온 내 절규의 수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왜 엄마한테 차가운지 알아?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니까.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엄마 생각대로만 나를 재단하고 나를 나쁜 딸로 몰아가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엄마는 결국 너는 내 죽음을 바라는 냉정한 년이라고 결론 내릴 거면서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내 마음을 보여주겠어. 내가 너를 오해하게 만드는 건 너 자신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마음을 열고 살갑게 굴었어 봐. 내가 이런 끔찍한 상상까지 했겠니? 마음을 열라고? 회사에서는요, 내가 내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내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편해. 근데 엄마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만족을 못하잖아. 항상 더 많은 감정을 요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서운해하고. 나도 힘들어, 엄마. 나도 이제 지친다고. 수진의 외침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친다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존재가 딸에게는 버거운 짐이자 피곤한 감정의 착취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전쟁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나는 낡은 재봉틀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내 영정 사진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꺼봐, 내 딸은 널 사랑하지 않아. 사진 속에 내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까지 뒤틀리고 오염될 수 있는 것인지, 혈육이라는 관계가 이토록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절망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내 첫 번째 의심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것은 내 영정 사진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는 그 어둡고 깊은 생각의 터널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진이 제 방으로 들어가 닫아버린 문은 단순한 나무 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녀 사이에 놓인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단절의 벽이었습니다. 나는 낡은 재봉틀 앞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친다는 딸의 외침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딸에게 짐이었다는 사실, 나의 사랑이 딸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이 결국은 딸의 영혼을 갉아먹는 족쇄였다는 것을 깨달은 어미의 심정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 닫힌 문 너머에서 내 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지워버릴지, 다음 준비는 무엇일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고개를 든 의심의 독초는 내 이성의 뿌리까지 파고들며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래,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숨통을 조이는 늙은 어미는 이제 사라져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결심은 섰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농장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조명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내 처절한 인생의 냄새 같았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몇 가지 옷을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색바랜 내복, 무릎 나온 몸빼 바지, 남편이 살아생전 사주었던 낡은 카디건. 가방에 담기는 것은 옷가지가 아니라 내 서글픈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가방 한 구석에 남은 공간을 채울 무언가를 찾다가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무심코 가장 두꺼운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새벽에 잠들기는 글렀으니 마지막으로 내 젊은 날과 남편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떠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앨범의 첫 장을 넘기자 빳빳하게 풀을 먹인 기저귀를 차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갓난아기 수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30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로 딸을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가난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서툰 율동을 하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손의 감촉까지. 사진 속 수지는 언제나 내 곁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도 많았고 애교도 넘쳤으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속삭이던 아이였습니다. 그 살갑던 아이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앨범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5년 전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았던 세 식구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불과 한 달 전 동네 뒷산에 올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억지로 끌려나와 심드렁한 표정의 수진,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든 웃어 보이려 애쓰는 내 모습.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끼워진 또 다른 사진 한 장. 바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쓰였던 문제의 그 영정사진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남편의 얼굴 부분만 네모나게 잘라내어 억지로 확대한 사진. 낮은 해상도의 사진을 무리하게 키운 탓에 얼굴의 윤곽은 온통 뭉개져 있었고 초점은 흐릿했으며 색감은 비현실적으로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손가
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장례식장.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딸아이가 나를 위로해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나를 지나쳐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초라하고 뭉개진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27 사회초년생이었던 내 딸의 가녀린 어깨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의 무게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수진이 갑자기 흐윽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러다 끝내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아버지를 향해 혹은 허공을 향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데 변변한 사진 하나 준비 못해서 미안해 아빠. 그때 나는 딸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겨워하는 소리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편의 초라한 영정사진과 화장대 위에 놓인 내 완벽한 영정사진을 머릿속으로 나란히 떠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아, 수진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저주하고 원망했던 내 영정사진의 진짜 의미. 그것은 나의 죽음을 재촉하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아버지를 초라하게 떠나보내야만 했던 딸의 깊은 트라우마이자 다시는 그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약속이자 엄마에게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서툴고 아픈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준비. 조금 전 수진이 통화하며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회사의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실수를 겪은 후 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된 강박적인 신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허망하게 보낸 그날 이후 내 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책임과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덮었습니다. 짐을 싸던 가방도 떠나려던 마음도 모두 잊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닫힌 수진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내 어리석음의 민낯을 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딸에게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준 못난 어미의 죄를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 일을 하다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 보호기에는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찍었던 그 마지막 가족 사진이 슬라이드처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까치발로 다가가 잠든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팬 다크서클, 피곤에 절어 미간을 찌푸린 채 잠든 모습. 그 얼굴 위로 내 무릎을 베고 잠들던 어린 시절의 평온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 보호기를 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수진이 작업하던 문서 파일과 함께 여러 개의 인터넷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색창에는 이런 단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비용, 오래된 사진 고화질 복원 전문 업체, 빛바랜 필름 사진 스캔, 영정사진 한복 합성, 그리고 그 옆에는 결제 내역서와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호 포토 스튜디오라는 업체와 수십 번 주고받은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전부 내 사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대로 1998년도 졸업식 앨범 사진에서 어머님 얼굴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원본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작가님 배경은 최대한 단아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푸른색 계열을 좋아하시는데 한복 색감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옥색으로 보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눈가 주름은 너무 없애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의 인자한 인상은 그 주름에서 나오거든요. 다만 너무 고생한 것처럼 보이진 않게 가장 곱고 행복해 보이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최종 수정본 확인 부탁드립니다. 프레임은 최고급 호두나무 원목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인화를 위해 스캔했던 나의 낡은 사진 원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의 대학 졸업식 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던 내 모습. 나는 그 사진들을 집어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내 딸이 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깊은 슬픔과 사랑을 나는 나의 외로움과 이기심으로 난도질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다는 이유로 딸의 진심을 의심했고 무뚝뚝하다는 이유로 딸을 잔인한 페르나로 몰아세웠습니다. 내 딸은 홀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싸우고 남겨진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싸우고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초라하게 보내지 않겠다는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싸움 속에서 내 딸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일처럼 처리하는 법만을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딸의 속도 모르고 내 상처가 가장 아프다고 소리치며 딸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내 흐느낌에 수진이 부스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수진은 나를 발견하고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낡은 사진들과 모니터에 켜진 검색 기록들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그러니까. 수진은 당황하여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다시 내가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또다시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는 낡은 사진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내 딸의 앙상한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흠칫 놀라 굳어있던 수진의 몸이 내 품 안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서름과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이 못난 엄마가 다 미안해. 내 속도 모르고 우리 딸 힘들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섰습니다. 끔찍한 오해의 상징이었던 내 영정사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사랑의 증표가 되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빠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보내드리기 싫었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아빠 사진 보고 수군거릴 때 나 너무 비참했어. 아무것도 준비 못한 내가 너무 한심해서 죽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또 내가 그렇게 기억해드리고 싶었어. 무서웠어, 엄마. 또다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를 보낼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딸의 절규 섞인 고백을 들으며
나는 내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내 등 뒤로 낡은 재봉틀이 희미한 달빛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 재봉틀을 돌려 딸의 옷을 만들며 딸의 미래를 꿈꿨던 나. 그러나 정작 나는 내 딸의 아픈 과거와 힘겨운 현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오해의 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서로의 서툰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한 세월 속에 쌓인 오해의 벽은 높았지만 그 벽을 허물어뜨린 것은 결국 죽음의 공포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지독하고도 애틋한 사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딸의 흐느낌은 5년 묵은 강물이 둑을 터뜨리듯 격렬했고 나의 눈물은 회한과 미안함으로 뜨거웠다. 닫힌 방문, 굳게 잠긴 마음의 빗장 너머에 이토록 시리고 아픈 진심이 숨어 있을 줄이야. 나는 내 딸의 등을 토닥였다. 갓난아이였을 때 열이 펄펄 끓던 밤새도록 업고 집안을 서성일 때처럼 그저 아무 말 없이 다독여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내 이기적인 외로움이 만들어낸 의심의 칼날이 딸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 그 상처를 감싸 안은 채 딸은 또 얼마나 외로운 밤들을 견뎌냈을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진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축축하게 젖은 등을 쓸어주었다. 방 안의 공기는 눈물과 땀으로 무겁고 눅눅했지만 신기하게도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 우리를 짓누르던 거대한 오해의 돌덩이가 마침내 부서져 내린 까닭일 것이다. 수진아, 이제 그만 울어. 엄마가 다 알았어. 내 말에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내 품에서 얼굴을 떼었다.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은 42살의 중년 여성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다 엄마를 찾은 어린아이의 얼굴이었다.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상처받을까봐, 또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겁이 나서 바보같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딸의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내가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엄마가 어리석었던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 헤아려 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너를 판단했어. 내가 무뚝뚝하게 구는 걸 나를 미워해서라고 생각했어. 내가 바쁘게 사는 걸 이 늙은 애미를 귀찮아해서라고 오해했어. 내가 아빠 일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안하다, 내 딸아. 정말 미안하다. 내 진심 어린 사과의 수지는 다시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제야 나는 보았다. 늘 차갑고 무표정하다고만 생각했던 내 딸의 얼굴에 저렇게 따뜻하고 서글픈 미소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엉망이 된 수진의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낡은 사진 원본들을, 수지는 모니터 속의 이메일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사진 참 곱게도 복원했네. 돈 많이 들었겠다. 내 뜬금없는 말에 수진이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다. 많이 들었지. 작가님이 엄청 깐깐하셔서 엄마 눈가주름 하나 살리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하더라고. 별걸 다 신경 썼네.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리지. 안 돼. 그 주름 없으면 우리 엄마 아니잖아. 수진이 무심하게 툭 던진 그 한마디가 1000마디의 사랑 고백보다 더 깊게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내 눈가의 주름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지긋지긋한 세월의 흔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주름 속에 내 딸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않았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대추차를 끓였다. 수지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내가 대추를 썰고 꿀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마주하고 앉자 비로소 우리의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다. 수진아, 아빠 장례식 때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모질었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 슬픔에 빠져서 너를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어. 아니야, 엄마. 그때는 다들 경황이 없었잖아.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랐어. 그냥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나를 다그쳤어. 수지는 찻잔을 든 채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5년 전 그 춥고 황량했던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장례 절차는 어떻게든 다 끝나더라고. 근데 아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모든 게 다 끝나고 텅 빈 집에 엄마랑 둘이 남았을 때 그때야 실감이 났어. 내가 아빠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다는 사실이 너무 죄송해서 특히 그 영정사진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우리 아빠가 평생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이 저렇게 초라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수진의 손등을 덮어주었다. 차갑게 식어있던 딸의 손이 내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는 몰랐어.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너는 늘 씩씩하고 강한 아이라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는 줄 알았지.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척했던 거지. 내가 무너지면 엄마까지 무너질까봐. 그래서 더 냉정하게 굴었어.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그게 버릇이 됐나 봐. 어느 순간부터 엄마한테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지 방법을 잊어버렸어. 서툰 고백들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5년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에 쌓여왔던 오해의 벽돌들이 하나씩 아주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꺼내 보이고 서로의 서툰 사랑을 확인하며 길고 긴 밤을 함께 지새웠다.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지쳐 잠이 들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수지는 내 옆 거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담요를 가져다 딸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안방 화장대로 가 남편의 빛바랜 사진과 내 화사한 사진을 나란히 들여다보았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두 장의 사진이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던 과거와 그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사랑을 꿈꾸는 현재.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역사였다. 그날 아침 우리 집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지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어젯밤 내가 끓여놓고 간 흰쌀죽을 먹었다. 숨막히는 침묵 대신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식탁 위를 오갔다. 엄마, 오늘 병원 가자. 무릎 약도 새로 짓고 물리치료도 받고. 됐다. 괜찮다. 안 괜찮은 거 알아. 맨날 밤마다 끙끙 앓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다 챙길 거야. 수진의 단호한 말투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차가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내 딸만의 사랑 방식이었다. 오후에 우리는 함께 액자 가게에 갔다. 나는 내 사진에 어울리는 액자를, 수지는 아버지의 사진을 새로 담을 액자를 골랐다. 남편의 낡은 사진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의 작은 크기로 인화했다. 흐릿하고 초라했지만 그 사진 속에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한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영정 사진을 벽에 걸었다. 수지는 거실 중앙 가장 잘 보이는 벽을 가리켰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엄마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나는 웃으며 거실 한쪽 낡은 재봉틀이 놓인 벽면을 가리켰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시작된 곳, 나의 젊음과 헌신이 깃든 그 자리였다. 저기가 좋겠다. 저기 걸어두고 엄마가 재봉틀 돌릴 때마다 쳐다볼게. 아이고, 내 딸이 엄마를 이렇게나 예쁘게 만들어줬네 하고 기운내게. 수지는 내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못을 받고 액자를 걸었다. 벽에 걸린 내 사진은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녀의 아픈 오해를 넘어선 화해의 증표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응원하는 희망의 증거였다. 사진 속의 나는 마치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아파하렴. 그리고 우리는 남편의 작은 사진을 안방 화장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고이 모셔두었다.
수지는 새 액자에 담긴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더니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많은 것이 변했다. 수지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나는 여전히 잔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지는 퇴근 후 곧장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거실에 앉아 나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았다. 나는 수진이 피곤해 보일 때 왜 그리 기운이 없냐고 타박하는 대신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어느 주말 나는 먼지 쌓인 재봉틀에 기름을 치고 하얀 천을 꺼내왔다. 드르륵 드르륵. 수십 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지는 재봉틀 소리에 소파에 앉아 책을 보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뭐 만들어? 내 앞치마 하나 만들어주려고. 맨날 비싼 옷에 음식물 다 튀기고 다니잖아. 내 퉁명스러운 말에 수진이 웃으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재봉틀 옆 보조의자에 가만히 앉았다. 나는 페달을 밟으며 수지는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재봉틀 소리가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어린 시절 수진이 자장가처럼 듣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서로의 온기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엄마, 왜?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나는 페달에서 발을 떼고 수진을 돌아보았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딸의 눈을 보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주면 되지. 나는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비켜주었다. 수지는 서툰 손길로 천을 잡고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재봉틀은 이내 삐뚤빼뚤한 박음질을 토해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웃었다. 엉망이 된 천 조각 위로 햇살 좋은 오후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내렸다. 나는 깨달았다. 완벽하게 준비된 무언가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서툴고 삐뚤빼뚤해도 함께 웃고 맞춰나가는 과정 속에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 거실 벽에 걸린 내 영정사진을 본다. 사진 속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제 나는 저 사진이 두렵지 않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죽음을 떠올리는 대신 내 딸의 서툴고도 깊은 사랑을 떠올린다. 그리고 우리가 그 끔찍한 오해의 강을 건너 마침내 서로에게 닿을 수 있었던 그 기적 같은 밤을 기억한다. 죽음은 여전히 삶의 언저리에 있겠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가장 아픈 오해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내 딸 수진이 그랬던 것처럼. 영정사진이 사랑의 증표가 된 기적 같은 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오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신가요? 진심이 닿는 따뜻한 소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